근데 공부해도 어려운 게 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응애. 태어나면서 첫 소리가 뭐예요? 응애 하고 나오잖아요. 그 응애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아, 세상에 나갔다. 좋다. 또 엄마, 그쵸? 엄마, 나 얼른 나와요, 아가야. 내 사랑하는 아가야. 막 하면서 태명을 지어서 막 이렇게 요즘엔 아빠가 또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뱃속에서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궁금해.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 보세요. 손주들 이렇게 데리고 보면은 길 가다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가는 막 꽃이 이렇게 막 피고 있으면 제가 막 나보고 여기 와서 놀으래요. 그러고 안 가. 그러면 엄마가 손잡고 뭔 소리 하고 있어. 빨리빨리 유치원 가야지. 그러고 아니야. 제가 나한테 조금 이따 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른은 이해가 안 가지만 애는 꽃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꽃을 뭘로 봤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게 의인화예요. 별거 아니죠? 의인화하면서 이게 은유법에 속해요. 비유에 속하는 거예요. 또 의인적 비유. 그러니까 사물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그 나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그럴 거야. 이 컵도 사람처럼 얘가 하나의 숨쉬는 어떤 살아있는 어떤 물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컵이 나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흔히 목마르니까 물 마셔. 이건 너무 구태의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선감이 떨어져. 그럼 얘를 신선하게 말하려면 우주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 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 앞에 보면요. 이 지금 찬데요. 녹차인가 봐요. 햇빛 같아요. 밝은 날의 햇빛 같아요. 그럼 햇빛 한 컵이 있다. 그럴 수 있죠. 햇빛 한 컵을 들고 있다. 이 빛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죠. 굉장히 엉뚱하죠. 이게 시예요.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것만 아시면. 그리고 아까 함축 아이가 많은 말을 했는데 응애 한마디로 줄였잖아요. 줄이는 방법, 비유하는 방법, 새롭게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은 대상을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생각이 나오겠죠. 그럼 그 새로운 생각들을 무조건 메모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스치고 지나가요. 조금 아까 생각한 거 기억 못해요. 아까 내가 뭐 좋은 거 생각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며칠 가도 생각이 안 나.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적어야 돼요. 뭐 수첩이 없으면 요즘에 핸드폰에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저는 저한테 카톡을 많이 보내요. 빨리 메모장이 안 찾아질 때는 제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놔요. 금방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릴까봐 어느 장소, 어떤 이름 이런 걸 얼렁얼렁 써놔요. 급하게 쓸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누구나 디지털 카메라 다 갖고 있잖아요. 저게 참 너무 아름답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매체와 시라는 문학이 만난 새로운 장르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사진과 시가 만나서 표현되는 하나의 문학 예술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진이 학산문학 편집 주간이거든요. 제가 이걸 다 편집하고 다 전국의 작가들한테 청탁하고 그래서 1년에 4권의 책이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 디카시를 싣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흑백으로 좀 하다가 제가 주간이 되면서 컬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겨울호죠. 지난 이제 2025년 겨울호에는 우리 한국의 디카시의 창시자라는 분 이상옥 교수님인데 그분의 시를 섭외해서 실었어요. 그런 분들은 섭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제가 디카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자서전이 아니고 디카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야호, 난 너무 좋은데 요즘에 디카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시고 꼭 집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디카시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상옥 교수가 현재 디카시를 창시했다고 하지만 이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요, 1940년대부터 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제가 포토 에피그람 적어왔는데, 포토 에피그람이라는 전쟁 교본을 냈는데, 전쟁 종군 기자들 뭐 이런 분들 보면 사진을, 그 전쟁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뭐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시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에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 문예지 이렇게 내듯이 학원이라는 문예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진시라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박목월 시인 아시죠? 기독교 장로님이셨잖아요. 기독교 시인인데 그분 등 여러 명이 사진시를 냈던 게 발견이 있어요. 있고 또 1990년대에 오면 또 4명의 시인들이 또 디카시 집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디카시 집이랑 많고 사진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는 박노해 시인 아시죠? 박노해 굉장히 운동권의 시인, 그분이 사진집을 냈어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시를 이렇게 몇 줄 썼죠. 그렇게 이게 디카시라는 역사는 이게 예전부터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명칭이 디카시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상옥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학예술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드린 건데, 문학이 하나의 예술이란 말이에요. 미술과 음악도 무용도 예술이지만 문학도 예술이잖아요. 그 문학이 시, 소설, 희곡, 평론, 시, 소설, 수필, 희곡, 또 요즘에는 4대 장르는 그건데 요즘엔 또 평론이 들어가고, 또 이게 분화돼가지고 시에도 뭐 서정시를 쓰느냐, 뭐 또 시조를 쓰느냐, 또 여러 가지, 또 산문시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디카시로까지도 이렇게 분화가 됐죠. 이런 거를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문학을 가지고 예술을 하는 문학예술이라는 거죠. 단순한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면의 풍경은 뭘까요? 밖으로 보이는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을. 한 장의 사진 갖고 아 예쁘다, 멋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겉모습이죠. 얘가 뭘 말하고 있지? 그런데 이 멋있는 사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색다른 생각을 하게 해.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내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내가 15살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때 봤던 어떤 거랑 비슷해 할 수 있죠. 그럼 그 갑자기 지금 찍은 사진이 내가 15살 때 아니면 5살 때 그 장소로 가요. 그래서 그 장소에 그것이 나한테 말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내면 풍경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할수록 좋은 시가 되겠죠. 네.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고 시는 작가의 내면 세계와 감수성을 반영한다. 감수성.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 있죠. 감수성이 예민하면 잘 감동하잖아요. 어떤 것에서 눈물도 잘 흘리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가 막 눈물이 왈칵 나잖아요. 네,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상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든 엄마를 만나든 내가 사랑했는데 첫사랑을 만나든 뭐 대상을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감동이 있는 거죠. 그의 그런 감수성,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진 속에 깃든 깊은 감성과 깨달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 있어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제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하나님의 눈을 발견했어요.
달이었는데 낮달이었어요. 낮달. 낮에도 아침까지도 달이 있는 하늘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낮달을 사이로 구름이 하얗게 낀 거예요. 눈썹처럼 위에 밑에 구름이 있고 거기에 낮달이 딱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느라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늘 바라보고 암탉이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밑에를 이렇게 바라보듯이 늘 바라보는 대상, 그걸 뭐 감찰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지켜보시는 거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감찰이라는 시를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떤 깨달음이죠, 이거는. 그래서 디카시는 사진 속에서 감성 찾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 쓰는 방법 조금만 알고 사진을 감동적인, 그러니까 풍경이 좋은 것만 찍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 찍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 걸 찍는 게 디카시 사진이지 예쁘다고 찍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글쓰기 그랬거든요. 그럼 디지털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유목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이었잖아요. 떠돌아다녔죠? 왜요? 목축을 기르려니까 가축이 먹을 만한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있어야 되니까 장막을 치면서 풀 있는 곳, 물 있는 곳에 다니면서 장막을 쳤잖아요. 그리고 풀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풀밭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랬잖아요. 결국은 40년 광야 시절도 유목민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글쓰기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어딘가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디지털 유목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이용해서 원격 근무를 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어떤 직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많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 그랬죠.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밖으로 다니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행하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도 운영하고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사진전도 내요. 우리 장로님도 사진 전시 하셨잖아요. 이런 시대가 디지털 노마드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적합한 글쓰기가 디카시 쓰기라는 얘기예요. 디카시는 관심이 많아요.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점점점 제 주변의 시인들도 디카시 집을 내고 싶어 하고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시집이 5권인데 디카시 집은 없거든요. 지금 모아서 빠르면 내년, 늦더라도 후년까지는 디카시 집을 하나 꼭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디카시는 문다에서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근데요, 제가 놀란 게 신춘문예에 디카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또 깜짝 놀란 게 그냥 시는 신춘문예 돼도 저도 신춘문예 출신이거든요. 국민일보 신춘문예 제9회였죠. 그때 9회 1917년에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상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5,0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한 편이 뽑혔는데 상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디카시 한 편 뽑혔는데 5줄 한 편에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괜찮네. 열심히 한번 해서 내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12월 달에 도전해 보세요. 열심히 써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디카시를 열심히 써서 3편인가 넣을 거예요. 3편을 잘 다듬어서 넣으면 거기서 한 편이 뽑히면 500만 원 상금을 주더라고요. 돈이 좋은 게 아니라 가치가 높다는 거죠. 야, 디카시를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주네. 다른 데는 300만 원, 200만 원 이런데 경북일보인가 거기서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정도는 뭐예요? 디카시가 인기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디카시 아까 이상옥 교수님이 요즘에 그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한국 디카시학이라는 전문지도 그분을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고 하나의 예술 장르로 좀 확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상옥 교수님이 있다는 거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이 이제 3권밖에 없어서 이거 학산문학에 이상옥 교수님의 시 디카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3권만 가져왔는데 목사님 한 권 드리고 장모님 한 권 드렸는데 한 권이 남아 있잖아요. 오늘 디카시 이따가 실습을 할 때 제일 잘하신 분께 이거 드릴게요. 더 많이 있으면 제가 몇십 권 가까이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거는 인천시에서 후원해서 나오는 잡지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에게는 무료로 드릴 수가 있어요. 단 제가 발송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받아보시고 싶다. 이제 지금 보모 편집이 끝내서 교정 보는 중이거든요. 보모가 4월 둘째 주쯤 배송이 될 텐데 받아보시고 싶다 그러면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 우편번호까지 해서 주소하고 성함을 이따가 이제 장모님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발송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인천 시민에 한해서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요. 디카시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가 궁금하잖아요. 디카시를 잘 쓰려면 맨 처음에 제가 시는 연애하는 것 같다라고 왜 말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시 쓰는 방법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창작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사진의 분위기나 색깔이 시의 어조와 리듬을 만든다. 시에서 쓰는 어조는 말투예요. 말투. 그리고 리듬은 시는 뭔가 노래하는 것 같은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은 함축하면서 살려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리듬. 그게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진 한 장이 내면을 움직이고 어떤 걸 통찰을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죠. 네. 사진을 근데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는데 어떤 사진이야? 그러면 이건 시가 아니죠. 시에서 제일 나쁜 건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을 비유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라고 말해버리면 그 순간 시가 아니죠.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를 시처럼 짧게 쓰고 행을 나누고 연을 가르고 그러면 시인 줄 알아요. 절대 모양을 갖췄다 해서 시가 아니고 시는 무조건 비유와 상징과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시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짧아도 몇 줄 속에 몇 페이지 분량의 어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그게 함축이죠. 아까 응애처럼. 네, 함축. 네. 함축은 의미를 포함하고 줄인다 이런 뜻이에요. 압축은 그냥 줄이는 거예요. 함축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게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사진에 정신의 옷을 입히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은 뭔가를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려면 연애하면서 대상을 잘 알아야 꿰뚫어 보지. 연애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싫은데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면 꽝이죠. 그 무슨 연애가 되겠어요. 아픈데 가려운 데를 긁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러면 겉에만 이게 긁는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저도 이제 전철 무료 티켓을 받았습니다. 만 65세가 됐어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상하게 등이 가려워요. 잘나면 특히. 여보 여기 좀 긁어봐. 아래쪽 긁으면 위에가 다 긁어줘. 뭐 이래요. 그러면 엄청 시원해요. 그러면 덩달아서 남편 나도 가려워. 나도 긁어줘. 그럼 둘이가 막 등허리를 긁어주다가 너무 웃겨서 깔깔대고 웃는데 웃다가 끝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나이 들면 등 긁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이거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상대방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알고 긁어줄 줄 아는 게 통찰력 있는 거지. 꿰뚫어 보는 거지. 그러면 겉모습만이야? 등허리 가려운 것만? 어디를 긁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친구나 그 마음이 어떤 거를 꿰뚫어 보는 게 통찰력 아니에요. 공감, 그죠? 그게 있어야
얼마나 이 좋은 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사진을 찍은 대상을 그렇게 꿰뚫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제 사진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고 비유나 이런 거 설하겠잖아요. 이거예요. 단순한 묘사는 말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듯이 해주는 거예요. 묘사는 5가지. 눈에 보이듯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또 냄새를 맡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오감각. 이 감각이 느껴지게 표현하는 게 묘사예요. 그 묘사하려면 당연히 비유가 들어가요. 이미지라고 하죠. 묘사는. 이미지, 비유, 환유는 이거를 봤는데 그 옆에 다른 게 생각나는 거. 그런 것들인 거죠. 그 시의 용어들인데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설명해드리면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의인적 은유로 환기력을 높여라. 뭐래? 아이가 엄마 얘 빨리 가자 유치원 늦어. 아니야 쟤 민들레가 나한테 잠깐 여기 있으래. 지 집 쭈그리고 앉아서 바라보라고 그러잖아. 하니까 엄마 무슨 소리야. 이러면 엄마는 시인이 아니고 누가 시인이에요? 유치원 아이가 시인인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어린 아이들은 시인인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괜찮아요. 학교 들어가서 공교육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거야. 민들레가 나한테 말할 수 없어. 걔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젊은 때는 막 돈 벌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이러니까 전혀 그런 상상을 안 하다가 노년이 되면 애기처럼 되잖아요. 다 내려놓지. 일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할 일도 없고 이제 건강이나 챙기면서 슬슬 산책이나 하다 보면 다시 어떻게 돼요? 배상이 들어와요. 다시 어린아이처럼 돼서 가장 시 쓰기 좋은 사람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에요. 왜요? 배상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고 연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꽃 보고 연애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어야지. 시간이 쫓기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노년에 이 디카시를 쓴다는 건 강추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요. 건강에도 좋으실 거예요. 자, 은유로 환기력을 높이라. 의인전 은유는 그거예요. 의인은 모든 걸 사람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아까 민들레꽃 애가 거기다 있으라겠다 했잖아요.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의인화 시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의인적 은유로 되는 거죠. 네. 네. 디카시의 매력은 독특한 주관성에 있다. 남들이 다 한 얘기 하면은 안 돼요. 시시해. 이미 다 들은 건 듣기 싫죠. 자, 보시다. 달이 떴어. 아, 쟁반 같은 보름달이네. 그러면 감동할까요? 아, 시시하다. 저 얘기는 언제부터 들은 거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수십 년 들은 얘기. 그쵸? 쟁반 같은 보름달. 죽은 비유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새다.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시해요. 독창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관성, 나만이 보는 어떤 새로운 거를 발견해야 돼요. 네. 사람마다 감성이 다르니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방법이 돋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글이 돋보이는 거는 신선해서 그래요. 이런 시 쓰는 방법과 모든 다 있지만 똑같이 알면서 출발해도 누구께 더 좋은 거는 창의적이기 때문에요. 신선하니까